자, 이제 1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자, 저번 강에서 중개라는 부분 배우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 자, 여기서 이 법은 뭐예요? 이 법은 항상 여러분이 이 법 나오죠? 그럼 이 법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얘기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그러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것에 의해서 나온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거는 이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로 인정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아니, 이 법이 아닌 무슨 자격증이 있냐? 바로 다른 외국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유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거를 따온 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지금 일본에 있는 제도를 어느 정도를 지금 따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일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미국에도요. 한 20몇 개 주는 시험 응시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 20몇 개 주는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좀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공인중개사 부분은 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는 뭐라 그럴까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이란 여러분들이 자, 중개란 뭐였죠? 자, 중개란 바로 전 시간에 배웠죠. 전 강의에서 배웠죠. 중개는 뭐예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대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하는 것? 알선하는 거겠죠. 자,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대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이제 중개예요. 그러면 이때 중개는 알선하는 것인데 업은 많은 거다. 자, 이 업은 뭐 하는 거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중개는 앞에 뭐가 생략되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죠. 자, 중개에서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연역 부분에서 배웠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는 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장사. 그럼 기본적으로 장사의 요건을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장사의 요건. 자, 뭐 있었어요? 일단은 자, 한번 보죠. 장사를 하려면 계속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장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요건이 또 있어요. 계속하더라도 공짜로 하면 안 되죠. 돈을 받아야 돼요. 즉, 자, 장사 요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된다. 무료라는 건 장사가 아니죠. 자, 근데 또 계속하는데 돈 안 받거나 돈을 받았는데 계속적 반복적이 없다면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보면 자,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뭐 하는 것? 자, 업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일단은 중개는 말은 이거 팔아주세요. 이거 좀 내가 살 거니까 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기본적으로 의뢰가 있어야 돼요.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다?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이 의뢰한 사람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의뢰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의뢰인이 있습니다. 팔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죠.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권리를 취득하려고 그러죠. 권리 취득 의뢰인. 자, 매매 부분에서 권리를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나 임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임대차에서 임대하는 사람. 자, 그러면, 뭡니까? 매수 쪽은 어떻게 해요? 자, 임차인과 매수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의뢰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는데, 자, 매매에 있어서, 자, 뭡니까? 매도하고, 임대는요, 임대는 뭐냐면, 얘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고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고, 매수나 아니면 임차,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권리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의뢰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건 이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팔아달라, 사달라, 소개해달라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보수받아야 돼요. 무료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일단은 업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요거 일단 팔아주면 보수 얼마 줘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중개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를 받지 않았다면 돈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왜?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개업이 아니고 무등록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지 않고 판다면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보수받아야 된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업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업에는 뭐가 있다?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 있다. 자, 계속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판례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 건물 전세 계약해주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 건물 전세 계약해주고 보수 받았어요. 이거 뭐가 된다? 업이다? 업 아니다? 자, 보수 받긴 받았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 어쩌다 한 거죠? 이거는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 해줘야 돼요. 돈 받으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안에서 이 업에 대한 개념에서 보면 사회통념상 자, 사회통념상 사업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이거는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무실 내고 간판 달았습니다. 무슨 부동산 중개 간판 달고요. 그 다음에 1회 중개를 해주고 보수받았습니다. 알선에서 보수받은 거예요. 자, 이거 업이다? 업 아니다? 자, 1회 알선하고 보수받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이 되니까 1회 쓰니까 계속 반복적이 아니죠? 그럼 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에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여기에 해당돼요. 자,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고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었다면 사회통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집이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업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중개업이란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지면 된다. 자, 중개업은 뭐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중개 행위는
이런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일단은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들을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면 업으로 행하는 거 했습니다. 업자가 빠지면 틀리겠죠.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을 보수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 업자가 빠지면 틀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보죠. 자,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 자,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거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럼 이제 이 등록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자, 나 중개업 하겠다. 이런 게 신청하는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한 신청은 일단 업종이 있죠. 자, 허가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허가는요, 허가와 등록은 일단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비슷한 건 뭐냐? 아무나 못하도록 일단은 묶어놔요. 요건이라는 이거를 규제를 해가지고 묶어놨다가 그 요건을 갖추면 풀어주는데, 자, 허가는요, 일단 아무나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그랬다가 풀어주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재량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 중개를 질 때 허가 업종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가 폐차장 부지를 30몇 억짜리를 중개를 해줬어요. 폐차장도 허가 업종이거든요. 분명히 허가 조건 다 따지고 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런데 뭐가 된다? 나중에 허가가 안 나면서 계약이 깨졌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계약금 반환 문제에서 나중에 소송이 걸리는 사건이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분명히 개업공개사가 허가 조건까지 다 따져가지고 중개를 해줬는데 허가 안 났다. 그럼 왜 허가 안 났냐? 동네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폐차장에 들어오면 그 동네가 좀 시끄러워져 지저분해지죠. 동네 사람들이 피켓 들고 몇 명에서 데모하면서 이렇게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허가 안 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조건이 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 한두 들어오니까 허가를 안 내준 거죠. 자, 바로 이게 재량적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은 자, 일종 요건을 갖춰야지만 풀어주면 돼요. 자, 이거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속적이다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다, 기속적이다. 자, 그래서 허가와 등록업종, 그러니까 허가업종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을 허업종으로 많이 해놓고요. 등록업종은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업종들을 등록업종이라고 업종을 해놔요. 그런데 신고업종은요, 자, 이거는 규제가 많이 필요 없는 업종. 주로 이거는 뭐 있겠어? 여러분들 주변에 신고업종,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규제가 많이 필요 없는 업종들을 해놓은 거죠. 자, 등록은 허가업종보다는 규제가 약하지만 신고업종보다는 규제가 강한 그런 업종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한 자 이때 등록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보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란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세무서에 하는 거예요. 세무서.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 일반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등록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이고,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거는 행정관청, 시군구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 등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데, 자, 그러면 등록한 자는
개업공개사예요. 그럼 등록 안 한 자를 뭐라 했어요? 등록 안 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에는 법인은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가지 표현됩니다. 자, 법인은 개업공개사 있어요. 얘는 다시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특수 법인으로 나눠져요. 자, 법인에는 일반 법인과 특수 법인으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일반 법인은 등록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자, 등록 기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부분에서 일단 배울 겁니다. 자, 그 등록 기준 갖춰서 정상적으로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자, 법인인 일반 법인이라고 그러고요. 자, 특수법인은 제가 특수법인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정확히 표현한다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명 특수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에 나와 있죠. 자, 지역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자, 지역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지매매교환 임대차. 자, 농협이니까 농지에 대해서.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산림조합, 산주들이 모인 조합이죠. 산림조합은 임야, 임목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해 줄 수 있고요. 등록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있죠. 산업단지관리기관. 자, 일단은 산업 직접 할 수 없는 공장선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뭐냐면 공단을 관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임의적으로 만든 공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이 경기도 쪽에 가면 시화공단, 그 다음 이런 단이 있습니다. 자, 동탄 쪽에도 동탄공단이 있고요. 공단을 갖다가 잘 보시면 그 공단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어요. 그 관리사무소를 뭐라냐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동산이 뭐 있어요? 공장, 용지, 건물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서, 자, 일단은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 불효라고 했는데요. 등록이 필요 없는 거. 지역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얘네들은 등록이 필요 없고,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다. 자, 각각의 개별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물이 좀 제한되죠.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수법인들과 관련된 연관되는 부분들이 뒤에 이제 나오게 돼요. 특수법인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제 나오는데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표현하면 부칙에 의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이제 부칙에 의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거는 뭐냐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되는 거예요. 자,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사람인데, 자, 그럼 이 사람 뭐냐? 바로 옛날에,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연역 부분 강의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자, 저 1961년도 나왔던 소개영업법이 있었죠. 바로 이 소개영업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그땐 자격증 없었죠. 아무나 신고만 하면 부동산 소개업을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부동산 소개업을 하다가,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도 못했고,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중개업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너는 자격증 없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내년부터 문 닫아라 라고 하지 못하니까 너는 비록 자격증이 없다더라도 뭐 한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영업권을 인정한 사람이 부칙개업공사다. 등록한 것으로 간주 주죠. 자, 다시 한번. 부칙개업공에서는 자격증 있다 없다? 자격증 없다.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일정 부분, 중개사법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개업공개사 하면 세 사람을 개업공개사로 한다. 특히 특수법인도 하나의 개업공개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 사장이에요. 그러면 또 있죠. 자,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죠.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 소속됐죠. 취직한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고 취직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업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보조하는 자였죠. 이 사람은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득해서 등록하면 사장, 개업공개사 되고 자격 취득한 다음에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중개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라든가 확인설명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할 수 없고요. 작성할 수 있죠? 소속공개니까. 자, 다시 소속공개사는 중개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이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장 밑에 들어간 직원이니까 보조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속공개사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인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그 다음에 임원까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법인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 자, 이거 보죠. 사원 임원 하면 이거는 경영진입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겠지만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은 뒤에서 한번 듣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사원 또는 임원은 경영진이다. 경영진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법인에 있어서 경영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직원이 아니에요. 사원 임원, 여러분 임원, 이사, 감사, 직원 아니죠? 근데 자, 법인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이제 들으시면 기억해 보세요. 자,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어떻게 대표자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 자,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나머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돼요. 그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이 사람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죠. 보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행할 수도 있다라 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넣는 거예요. 소속 공개사 넣어놨으니까 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 이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비록 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인중개사에다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 하면 고용인인 소속 공개사뿐만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도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보시고, 자, 이제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냐 돼. 자, 소속 공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공인중개사로서가 빠지면 틀린 거예요. 근데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를 사용을 하던 현장 안내 일반 사무들이겠죠.
현장 안내, 일만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아닌 자고요. 아닌 자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뭐하다? 단순하게 뭐한다? 보조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은 일단은 뭐가 된다? 직원이다.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직원, 업무 수행할 수 없는 직원,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7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거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자, 시도지사에 두는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에 두는 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두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둔다? 국토교통부에. 자, 둘 수 있답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성 운영장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자, 공중변선 이렇게 됐죠. 심의사항은 공중변선.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자, 다시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현상,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요게 뭐가 있다? 일단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된다.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이 네 가지가 모두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네 가지가 뭐였죠?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이 네 가지가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 여기에서만 일단 따르라. 그래서 자, 보수 변경에서 따르라. 이런 건 아니죠. 자, 공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따라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산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제외한 틀리죠. 포함해서 11명, 자, 7명 이상. 7명 이상이 빠지면 안 돼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이 꼭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요. 자, 2차관도 아니고 1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위원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그 위원으로 위촉될 대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자,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4급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에요.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없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공인회계사는 있고 뭐가 없다? 공인중개사 자체는 없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 시행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사람,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외에도 부동산, 금융 관련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자, 특히 몇 가지 주의할 것. 자, 국토교통부에 5급이 아니고 4급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수, 전임 강사 아니고 부교수,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회계사.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으로 하되. 서류 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을 한다. 보궐위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제척, 기피, 회피. 자, 이 용어 한번 보시죠. 제척이란 배제합니다. 뺀다. 자, 이거는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배제 요구.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제척은 빠지는 것. 그 다음에 회피는요, 이거는 스스로 배제하는 겁니다. 즉, 자, 제척은 빼는 거다. 자, 빠지는 거다. 심의 의결에서 빠지는 것. 자, 어떤 사유일 때? 제척 사유일 때. 자, 제척 사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원이 직접적인 안건의 당사자. 자, 진짜 심의하는 거니까 이런 거 심의하죠. 그럼 그 안건이 있겠죠? 그 안건과 관련해서 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가족이었거나 그다음 가족이거나 그다음 부부이었거나 용역받아서 했었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겠죠. 뭔가 관계가 있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뭔가 심의의결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척은 일단 의미부터 파악하세요. 배제, 빠지는 것이다. 기피는요. 자, 이거는 누가 하냐면 안건의 대상자가 신청하는 건데 자, 저쪽에 위원이 있는데요. 나랑 원수준 위원입니다. 그럴 때 쟤 좀 내 안건에서 빼주세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빼달라고 하는 거다. 요구하는 거다. 배제를 요구하는 거죠. 쟤는 나랑 원수증간이니까 쟤는 내 안건에서 빼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피입니다. 회피는요. 스스로 배제, 빠지는 건데 어떤 사유일 때? 제척 사유일 때. 기피는 없습니다. 자, 회피라는 부분에서 자, 기피는 없고 뭐만? 제척만인 거예요. 제척 사유일 때 스스로 뭐하라? 빠지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자, 제척 사유일 때 일단은 어떻게 됩니다? 자,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되는 경우라든가 친족이었거나 증언조, 자문조사, 연구, 용역했던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피는요, 자,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 어디다가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읽고 의결로서 일제 결정해야 되죠. 이때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이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회피는 제척 사유일 때 스스로 빠져라. 만약에 이런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총괄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없을 때는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부위원장이 하면 틀립니다. 부위원장 하면 틀리고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위원장은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회의가 열리고요. 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소집하려면 자, 일단은 며칠 전까지 통보해요. 7일 전까지. 긴급한 사안은 전날까지. 그리고 전문가 출석해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1명을 두는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고요. 수당여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사람은 제외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개대 사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